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밀당백.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는 밀리터리 지식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2주 동안 자리를 비웠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는 잘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와서 어떻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입니까? 외로웠습니다. 2주 동안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아니, 근데 2주 동안 말이 잘렸다고 그러지. 아니, VCR에 다 나오더만. 아니, 화면에 악착같이 다 나오더만요. 엄마가 거기 가보래요. 아, 그래요? 뭐 할 것 같다고. 아니, 다시 돌아온 만큼 2배 더 재미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이제 전문가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아니, 건재가는 돌아왔는데 전문가는 안 돌아왔어요. 그게 어떻게 내가 들어오면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못 들어오세요. 못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요. 네. 이제부터 보시면 압니다. 그래요?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네, 오늘의 밀당백 주제, 색다른 주제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역사 속 순간의 증거물, 전쟁 속의 유물입니다. 사실 이런 유물들이 대부분 그냥 낡고 쓸모없는 골동품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물건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되새겨보고 알고 나면 와, 이런 게 있었어? 아주 대표적인 거. 난중일기. 아, 그치. 그쵸? 그렇지. 이순신 장군이 그걸 낱낱이 그걸 맞아. 다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치. 이게 후세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정확히 알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의 기록과 경험을 생생히 간직한 유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아, 조금 좀 마음이 좀 무거운 게 그 전쟁 유물이라고 하면은 이 사연들이 다 구구절절하게 맞아요. 또 많이 있어요. 난 그래서 또 오늘 또 이것도 감성이 또 폭발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네.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쟁 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네. 먼저 밀리터리 마니아를 만나보는 시간. 이분은요, 유물 수집에 정말 진심이고요. 또 유물 수집에 한평생을 바친 평생 유물 마니아로 살고 싶다고 하는 분입니다. 유물 마니아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인트로 이렇게 시작한다고? 벌써 뭔가 뭉클하잖아. 사소한 역사도 없고 사소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 역사는 매우 수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거잖아요. 가물을 통해서 과거와 접촉할 수 있다. 저는 역사 컬렉터 박근효라고 합니다. 역사 컬렉터. 역사 자료들을 수집하고 수집품 속에서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글도 쓰고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 군에 관련되는 거를 좀 관심 있어 하시니까 로일 전쟁 이야기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의 아픈 역사 시작이기도 맞아요. 한 거잖아요. 남의 나라를 두고 지들이 누가 맞아. 갖겠다니. 씨. 이 로일 전쟁에 대한 자료가 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요 엽서인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당기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로일 전쟁 때 엽서인데 경기장 저 멀리 바깥에 청나라 사람들이 쭉 바깥에 밀려나 있고 관객은 청나라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곰, 러시아하고 일본이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 곰의 오른쪽 왼쪽 다리에는 만주와 코리아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을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일 전쟁 당시에 제가 자료가 이거 말고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군용 수표입니다. 줄여서 군표라고 하는데 은10전짜리 이제 군표인데 원래 이 군표는 국가 재정이 좀 부족할 때 발행하는 겁니다. 이 군 주둔지에서 물자도 소도 징발해야 되고 사람들 노동력도 징발해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지급해 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오면 나중에 액면 가격으로 교환해 준다는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교환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걸 교환 안 해주기 때문에 빈 종이에 불과했다. 흥미로운 것은 로일 전쟁 때는 한글로도 이렇게 안내문을 써놨죠.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었구나. 특히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경의선 철도가 로일 전쟁 중에 부설되는데 물자 운송에 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일 전쟁 때 경의선의 경우에는 철도 주변 사람들을 거의 강제 징발합니다. 징발해가지고 임금으로 군표를 이렇게 이제 지급했던 것이죠. 이 책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책 제목은 The Tragedy of Korea라는 책이고 한국의 비극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의 비극이라는 책이고 F.A. 맥켄지, 프레드릭 맥켄지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병들을 취재한 겁니다. 취재한 거를 책으로 쓰신 거군요. 식민지가 되기 전에 마지막 의병이 정미의병인데 이 정미의병에 대한 가장 종합적이고 르포 형식의 책이 한국의 비극이라는 이 책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의병 사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2개가 바로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의병을 찍은 사진이고 3분이 계시죠. 그 다음에 더 훨씬 유명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봤을 사진으로 보이는데 본 사진인데? 10여 명의 의병이 있고 여기 아주 나이 어린 꼬마도 여기 아마 10살 돼 보이는 꼬마도 여기 의병운동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바로 앞에 보면 인터뷰가 나옵니다. 당신들은 이 싸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의병 대장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의 노예로서 사느니 차라리 자유민으로 죽겠습니다. 이거 이런. 정말 10년. 이게 이제 순종 황제의 치규문인데 요즘 말로 하면 대국민 담화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벽에다 붙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식민지가 되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물론 말은 좋죠. 말은 좋아서 한국의 통치권을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고 의지해왔던 대일본 제국 황제 폐하께 양려하여 우리 한국의 모든 통치권을 일본 천황에게 양려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뒤에 융희 4년 8월 29일은 바로 1910년 8월 29일이고 이날이 바로 경술 국치일입니다. 이게 뭐야? 곤장을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진도 매우 의미심장한 사진입니다. 1910년대를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인데 한 조선인이 엎드려 있고 엉덩이를 깠습니다. 헌병 경찰들이 둘러서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태영이죠. 이 태영이란 이 형벌이 원래 우리 조선시대부터 있던 형벌인데 우리가 이거를 하복기역 때 폐지를 못한 상태에서 잔존하고 있다가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거를 조선 사람들에게 적용했고 조선인에 한해서만 적용했던 것이 조선 태영령입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1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태영을 몇 대를 맞았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고 국가보훈부에 그 연구하시는 분이 좀 더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국가유공자로 한번 추천해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발굴했던 분 11분이 독립유공자가 되셨습니다. 거의 한 10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고 독립유공자가 된 것에 대해서 뿌듯합니다. 와, 큰일 나셨네, 진짜.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이 두 장이 한 세트로 붙어 있는 엽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일장기에 일본의 태양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고 일본의 영토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조선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인데 뭐라 쓰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영토 조선입니다. 우리가 새로 획득한 영토 조선이라 해서 1910년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면서의 어떤 그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4명은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이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고요. 이 2대 통감, 3대 통감. 이 3대 통감이 초대 총독이 됩니다. 데라우치 마스타케라는 사람이고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한국인입니다. 이완용 아니에요? 한국인 바로 이완용입니다. 아, 제가 말 나온 김에 이완용 붓글씨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또 보고 있어요? 싶습니다. 어떻게 안 태워주셨지? 뭐라고 썼을까? 이게 이완용 씨의 붓글씨입니다. 1920년대 이완용이 죽기 2, 3년 전에 쓴 붓글씨인데 여기 보면 뭐라 쓰냐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가 쓴 시를 옮겨 쓴 겁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의역을 하겠습니다. 60세 나이가 되었는데 왕읍이 날로 새로워진다. 장차 일본 천황의 은혜를 한국인들에게 적시고 싶다. 제일 밑에 보시면 일당 이완용이라 되어 있죠. 일당이 바로 이완용 호거든요. 그래서 일당 이완용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 안중근 의사 붓글씨 가격은 최소 5억에서 최대한 20억 정도 되고요. 더 되는 것도 있고 이완용 붓글씨는 2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뭐 1000배 이상 차이 나죠. 그래서 역사에서 짧게 보면 성자 패자가 그게 정해지는 것 같아도 거시적으로 보면 역사 평가는 냉혹한 겁니다. 이 10년대는 일본이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강압적으로 통치합니다. 그때 풍경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 사진입니다. 일장기가 교차로 걸려 있고요. 경기도 시흥의 시흥공립보통학교의 7회 졸업 사진이고 연도는 1919년 3월 25일입니다. 이 사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앞에 앉아있는 4명의 제복 입은 사람들입니다. 얼핏 보면 이 제복 입은 사람은 경찰로 보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 경찰들이 축하차 와서 찍었구나 보기 쉽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교사들입니다. 교사가 왜 칼 들고 있어? 그러니까 칼이야. 난 처음에 지팡이인 줄 알았어요, 멀리서 봤을 때. 1910년대는 공무원들이 모두 제복을 입고 칼을 찼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고 이게 10년대를 잘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흥미롭게도 이 사진을 수집하고 나서 8회 졸업 사진을 수집했습니다. 이쪽 사진인데 이건 8회 졸업 사진입니다. 근데 뭔가 바뀌었죠. 교사들의 복장이 싹 바뀌었습니다. 민간인 복장으로 바뀌었는데 한 사람만 양복을 입었습니다.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마도 일본 사람일 겁니다. 근데 나머지 3명의 사람은 흰색 한복을 입고 있는데 이분들은 조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일본인 교사 1명에 조선인 교사 3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뀐 이유는 3.1운동의 힘입니다.
아, 3.1운동. 이게 1919년 3월 25일, 총 20년입니다, 이거는. 그 사이에 복장이 바뀌는 거에 힘, 계기는 3.1 운동입니다. 아, 삼일 운동으로 조선인들이 단결해서 독립을 외치자 일본은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소위 문화 통치라는 통치로 바꾸는데 비유하자면 채찍 통치가 당근 통치로 바뀐 겁니다. 회유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복이 사라지고 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3.1 운동이 개입되어 있고 3.1 운동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장의 사진입니다. 불과 1년 차인데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많이 돈을 모아서 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애국기 헌납운동, 비행기 헌납운동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각 도별로 모인 돈으로 비행기를 사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충남호, 충북호, 전남호, 경북호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애국 충북호라고 하는 비행기가 군대 전쟁에 투입되는 것이죠. 애국기 헌납으로 한 운동을 통해서 한 비행기로. 우리가 돈을 모아서 비행기를 사준 거예요. 그치, 맞아요.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중일전쟁 이후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학교에는 모형 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막 합니다. 하고 소년병을 모집해가지고 가미가제 특공대 그 양성을 하게 되고 야, 이거야. 저거를 했구나. 가미카제.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그랬었죠, 그때. 그래요. 저거 한 번 타면 거기 가서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자폭이 자살이었죠. 네. 자살 공격. 자폭기죠, 자폭기. 네. 이게 진짜 현지 네. 이 영상이 있구나. 진짜 영상이네.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시대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도자기에 보면 비행기가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죠. 오, 진짜요? 도적에 있는 건 처음 봤어. 이것도 이제 비행기 관련되는 건데 축 이병 장영식 군 소년병 입입니다. 장영식 군이 소년병에 입대했다 이건데 이 소년병이 제가 추적하기로는 소년 비행병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비행학교에 넣어서 그 중에 비행사로 기르고 그 중 일부는 이제 가미가제 특공대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입되는 겁니다. 역시 비슷한 맥락의 접시입니다. 해군 영식 전투기, 이 영식 전투기가 바로 제로센 전투기입니다. 이 제로센 전투기가 있고 신풍 특별 공격대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는 이게 적혀 있습니다. 뒤에 연도를 보니까 소화 19년, 그러니까 1944년 이제 태평양 전쟁이 거의 이제 막바지를 치닫고 있을 때 가미가제 특공대로 가는 사람들에게 기념으로 나눠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공대에서 나온 말이 있죠. 바로 도코다입니다. 우리도 좀 흔히 쓰는 말이 이 도코다이라는 말을 쓰죠. 일본 말로. 이 말이 이 특공대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뭐. 그렇구나. 여기서 이렇게 나온 말이 그러게요. 도코다이구나. 다시는 쓰지 말아야겠네, 네, 이게 진짜. 진짜로. 네. 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받게 되는데요. 리틀 보이하고 팬맨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죠. 24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신문인데요. 데일리 익스프레스라는 신문인데 The Bomb That Has Changed the World라고 해서 세계를 바꾼 폭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0 Biggest News Events of 1945라고 해서 1945년도에 제일 중요했던 사건 10가지를 그의 연말에 이제 이렇게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단연 1등이 바로 원폭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각해볼까, 이제 지금 역사 교육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게요. 만약 한 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 자료를 선보여주고 있는 걸 깜빡했네. 이걸 어떻게 다 갖고 계세요? 해방이 되었을 때 그 직후에 어떤 감동을 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자료들이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독립행진곡이라는 노래 악보인데 이 노래는 해방 직후에 해방의 기쁨을 표현한 다수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불린 노래가 바로 이 독립행진곡입니다. 독립행진곡?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노래는 특이하게 박태원이 작사했고 김성태가 작곡을 했는데 박태원은 좌익이었고요. 그다음에 김성태는 우익입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 과정에서 분단 직전, 해방된 직후에 그리고 분단되기 직전에 좌우 합작으로 만들어진 의미 있는 노래가 바로 독립행진곡입니다. 아, 그래. 그리고 해방의 감격을 또 표현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태극기입니다. 우와. 해방된 직후에 태극기가 없겠죠. 그래서 태극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일장기를 뜯어와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파란색을 덧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덧칠하고 괴를 이렇게 그리면 태극기가 되는 겁니다. 없으니까. 그치, 이걸 그렇겠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앞면만 색칠한 면만 보이고 뒤에는 여전히 빨간색이겠죠. 그 한계 때문에 일장기의 빨간색 부분의 반을 도려내고 파란색을 덧대 가지고 만든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장기 재활용 태극기로서 해방 직후의 감격을 잘 담고 있습니다. 도려내고, 그치, 이걸 그렇겠네. 대량 생산으로 바로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역사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저 멀리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곧 역사인 것이고 평범하다고 그냥 내팽개칠 수 있는 하루는 없다는 거죠.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름 없는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스토리도 역사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고 내 생활도 역사인 거잖아. 나도 소중한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빛바랜 자료 속에서 역사를 수집하는 마니아입니다. 밀리터리에 대한 흥미로운 스토리와 지식을 알려드리는 밀리토리 썰전 밀정. 오늘은 이 박건호 선생님과 함께 못다 얘기한 전쟁 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희에게 유물들을 보여주실 게 정말 더 많으시다면서요? 네, 많습니다. 많죠? 예. 네네. 저희는 사실 봐도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너무 많아서. 근데 요거의 처음 시작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처음에 언제, 왜 이걸 모으기 시작하셨나요? 아, 먼저. 저는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데 아, 교사. 네. 아, 예. 수업 자료를 들고 와서 보여주면 네. 집중을 높일 수 아우, 있습니다. 난리 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네네. 저희가 봐도 막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 1시간에 50분이잖아요. 예. 15분쯤에 하나씩
한 시간에 3개 정도를 이제 들고 가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네. 계속 모은 겁니다. 근데 그 모으고 나서 보니까 이 자료들 속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롭게 이제 막 연구하고 뭐 책도 쓰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저희 앞에도 있고. 3개가 벌써 뭐가 나와 있어요. 우표가 있고. 이 3개 자료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가 오늘 첫 주제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일단은 아, 독립문이네. 그러네요. 독립문이네요. 이게 다 있네요. 독립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퀴즈를 할 겁니다. 아, 퀴즈. 좋습니다. 퀴즈 좋아요. 퀴즈 좋아요. 저 퀴즈 많이 합니다. 독립문에 이제 첫 삽을 뜨는 날, 네. 그걸 정초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 정초식 날에 배제학당 학생들이 그 행사에 이제 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네. 제목이 독립가입니다. 네. 독립가. 그럼 퀴즈입니다. 이 독립가에서 말하는 독립의 날짜는 네. 몇 월 며칠일까요? 독립의 날짜. 독립의 날짜요? 네, 제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그냥 또 객관식. 어우, 1. 1945년 8월 15일. 두 번째, 1919년 3월 1일. 아, 예. 세 번째, 1896년 11월 21일. 너 입 잘 놀려라 오늘. 어? 아니, 당연히. 난 너랑 오래 보고 싶다. 당연히. 어? 당연히 1945년 8월 15일 아닐까요? 자, 그러면 1번 하시겠습니까? 저는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2번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3번은 아닌 것 같고요. 1번은 하려고 그랬는데 환희가 먼저 했고요. 아니. 저는 그 3월 1일에 3일 운동을 이걸로 이제 발단을 해갖고 시작을 했다 해갖고 3월 1일이다. 저는 그렇게 해갖고 2번을 택했고요. 아니, 말이 안 되죠. 일단 독립 연도가 1945년인 건 확실해. 근데 그렇게 간단한 걸 단순해? 갖고 오셨겠냐고. 외고 선생님이셔요? 뭡니까? 그럼 정답을 공개. 정답! 정답은 정답은? 3번입니다. 어? 3번입니다. 어? 진짜. 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연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독립문에 얽힌 독립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아, 그 다른 얘기예요. 아, 그래요? 원래 우리 조선이 병자호란을 계기로 해서 예. 청나라에 속국이 됩니다. 네. 근데 형식적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한테 뭐 조공 잘 바치고 좀 내정 간섭을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형식은 속국, 본질은 독립국. 근데 1882년도에 이모군란 때 이제 이거를 이제 진압차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진압합니다. 네. 그 3,000명 군대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99년대를 진압하고 네. 그 다음부터 조선에 아예 이 주둔합니다. 네. 용산에 첫 주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조선에 대해서 강력한 내정 간섭을 하게 되니까 네. 거의 실질적인 속국으로 거의 이제 넘어가는. 넘어갈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2년 뒤에 반청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청나라 세력 몰아내자. 네. 그 갑신정변이 그겁니다. 네. 그 갑신정변이 이제 실패로 끝나버렸잖아요. 네. 3일 청나라 끝났고 네. 요 상태에서 우리가 청해 소국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뭐냐 그러면 청일전쟁이죠. 네. 그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는데 거기에서 1조가 뭐냐 그러면 우리 청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확인한다. 형식 논리적으로 보자면 청의 속국이었다가 독립을 한 거죠. 청이 독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직후에 사람들, 특히 반청적인 사람들, 네. 굉장히 기뻤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스데피르란 분이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네. 그때 독립도 청해에서 독립했다는 의미의 독립신문입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네. 청해에서 독립했음을 축하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가지고 네. 문을 세우죠. 기념물을 세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독립의 기념으로 만든 건 아니네요. 정초식 행사가 1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제학당 학생들이 기념식 할 때 그 노래의 여기 후렴구인데 200년 병자지치 오늘에야 씻는구나. 병자 호란의 호란에. 치욕을 오늘에야 씻는구나 하는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원래 청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그러면
영원문이라는 문을 허물고 옆에 세웠죠. 네. 그 영원문이 바로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문이고 네. 청나라에 대한 4대 상징이죠. 그렇군요. 나 이게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환희도 그렇고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거 나는 일본의 독립인 줄 알고. 너무 창피하지만 네. 독립문을 지나가면서 일본과의 이제 속구에서 이제 벗어난 거에 대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네. 일장에 한국 사람들이 독립문 위에다가 14m거든요. 네. 14m 그 위에 태극기를 꽂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난리 나지. 놀래가지고 뭐 소방차까지 와가지고 부랴부랴 그 뗀다. 태극기를 빼는 일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제시대 그 독립문과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들이 들어갑니다.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그러니까 이건 일본과의 관계의 어떤 문으로 완전히 이 바뀐 거예요. 변화시켜버린 변한 거죠. 예. 변화시켜버린 거죠. 독립문의 어떤 일종의 흑역사라 그럴까요? 출발은 비록 그것에 시작했지만 네. 새로운 의미를 덧붙여버린 겁니다.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자, 이번에는 인물에 관한 유물인데, 이거 편지를 좀 준비하시는 거. 제가 편지를 보기 좋다. 이거 만져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요거는 제가 복사본을 가지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북한군이 어? 그 당시 인민군대가 됐죠. 네. 북한군이 쓴 편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가 수집을 한 겁니다. 부모님 전상서. 시세가 복잡하고 추운 겨울이 닥친 이때 부모님께서는 몸성이 계시옵나이까. 불효 이 자식이래야 단 하나 있는 것. 집을 떠난 뒤 부모된 죄로 하루하루에 닥치는 걱정과 생각은 얼마나 하였겠습니까? 야, 이게 지금 수용소에 계신 분이 이제 부모님을 걱정하면서 쓴 거잖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첫 내용이 그럴 것 같았거든요. 네. 저는 붙잡혔습니다. 부모님, 전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퀴즈가 하나 나옵니다. 네. 6.25 전쟁 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네. 17세 북한군 권봉출은 네. 사실 땡땡땡이다. 에? 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글자 수는 4자입니다. 뭐지? 나는, 그러니까 스위스 북한군 권봉출은 소년 병사다. 북한군 권봉출은 사실 알았다. 한글로만 쓰셨고요. 네. 글을 굉장히 잘 쓰셨어요. 네. 북한 사투리가 없잖아요. 그럼 북한군 권봉출은 사실 미국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을 너무 잘하니까는 여자분? 어? 여자 이름인데 한국말을 잘하는 미국 사람. 봉출 언니? 정답은 정답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라고요? 사실은 남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북한 포로라면서요? 네. 북한 포로인데 왜? 포로 수용소 잡힌 북한군 인민군 권봉출이 예천에 자기 부모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연도는 1952년 1월 달입니다. 예. 51월 달이죠. 네. 그럼 이게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수집하고 네. 제가 이제 탐구를 했습니다. 예. 권봉출 씨가 그러면 북한에서 내려왔느냐. 이분의 이제 다른 자료들 같이 수집했는데 네. 예. 1950년 5월 27일 날 네. 전쟁 터지기 한 달 전에 네. 이분의 학교 성적표가 같이 발견이 됐어요. 수입된 겁니다. 예. 예천 공립 농업중학교. 예. 그러니까 이분은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 아니고 아니네요. 이미 거기에서 예천에 살다가 학교도 다녔던 네. 분인데 어. 인민군이 된 겁니다. 예. 어떻게 인민군이 됐습니까? 그래서 한국 전쟁의 특수성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 6.25 전쟁 터졌을 때 38선이 있고 예. 인구 비례가 2대1입니다. 그 당시 항상 2대1입니다. 네. 땅은 저쪽이 넓은데 조금 넓거든요. 그렇죠. 예. 북한군 입장에서는 쭉 내려오면서 남쪽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면
눈에 띄는 대로 이 사람들을 징발해서 옷을 입혔구나. 인민군으로 편입시켜서 아. 같이 내려온 겁니다. 아, 인원수가 부족하니까. 권봉술 씨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 터지 한 달 전에 예천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인민군으로 싸우다가 뭐 전투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잡히기도 했겠죠. 네. 포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 포로들을 집어넣으니까 포로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남한 사람인데 나 강제로 옷을 입혔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지. 어떤 포로들은 태극기를 흔들고요. 네. 어떤 포로들은 인공기를 흔들고 네. 어떤 포로들은 김일성 만세를 그러고 네. 어떤 분 이승만 만세를 그러고 네. 하도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격리 수용합니다. 포로들도.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실은 한국 전쟁에 나중에 끝날 때 휴전할 때 네. 포로들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그러네요. 포로 문제가 확실히 굉장히 네. 컸구나. 아까 우리 이분은 우리 권봉출님께서는 네. 이거 부르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인민군으로 돼 있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포로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포로들은 원래 국제 협약에 따르면 자동 송환의 원칙입니다. 자, 가야죠. 북한군, 북한군, 국군, 남한, 네. 미군, 미국. 그렇죠. 이렇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권봉술 같은 이런 경우가 제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향도 남한인데 왜 북쪽에 가야 되지? 말도 안 돼. 휴머니즘에 이제 반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포로들을 자동 송환하지 말고 자유 송환하자. 원하는 곳으로. 네, 자유. 그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자유송환. 그래서 남쪽으로 갈 수 있고 북쪽도 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중립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립국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립국은 중립국 인도라든지 아르헨티나 다른 나라로 가는 다른 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 이유가 원래 국제 협약에는 좀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네. 한국 전쟁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아, 네, 네. 한국 전쟁에서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좀 빨리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18개월을 포로 송환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걸렸어. 그 18개월 동안 또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았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수용소기 때문에 그만한 고충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린 것 중에 하나였네요. 이건 이거 뭡니까? 이거는 안 만질래. 요거는 이건 누가 봐도 만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가계부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수첩이에요. 첩이네요. 요거는 그냥. 이게 난중일기입니다. 예? 난중일기. 자, 한번 살짝만 보겠습니다. 자, 열어봐도 됩니까? 네, 됩니다. 뜯어지기 때문에 조심히 봐야 됩니다. 부러집니다. 재밌다. 야, 이거 어떻게 치는지. 야, 대단하다. 일기를 써놨죠. 일기예요. 많이 안 열었는데도 여기에 글자들이 보여요. 근데 한자 뭐 이런 거 있고. 아니, 좀 더 읽어도 됩니다. 못하겠어. 선생님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나 혼자 내 손 떠났다. 다행이다. 형 봐봐요. 뭐 못 열겠지. 이런 기분이구나. 못 열겠지. 열겠습니다. 조심해요, 형.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쓰신 일기를 일기예요. 수집하신 거예요. 네, 1951년 3월 2일부터 52년 1월 22일까지 그때 이제 그 고지전 네. 부대장으로 그거를 이제 지휘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쓰신 기록한 거군요. 일기입니다. 휴전하면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그쵸. 중국하고 북한의 입장은 원래대로 돌아가자 직선으로 하자. 예. 38선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미국, 이제 유엔군을 대표하는 이제 미국 입장은 뭐냐면 그냥 현재의 전선, 다시 말하면 사인할 때 최종 도착되어 있는 그 선을 긋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곡선이 되겠죠. 네. 곡선이 되겠죠. 네. 근데 4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현재의 전선으로 결정됩니다. 휴전 회담할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의 고지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급격히 바뀔 때 그때 1년보다 이 고지전에 죽은 군인의 수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사실? 네. 일기 주요 내용을 한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네. 주시죠. 예. 8월 20일자 전사에 대비해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자르며 이것을 만들 적에 고양이 그립고 모승에 대해 새삼스럽게 생각했다. 8월 23일 비 내리는 날 80리의 산악길을 걸어 이동했다. 호안에 수많은 인민군이 죽어 있어 코를 들 수가 없을 정도였다. 9월 20일 보급이 되지 않아 밤과 감자를 삶아 먹음. 배고프다. 군심으로 버틸 뿐. 근데 여기서 이제 글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1월 7일자인데요. 아, 자식이 아니다. 불효자다.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접하고 하지 못하는 신세. 고향을 향해 아버님 영전에 명복을 빌고 또 빌었다. 이게 속상한 맞아요. 거네요. 근데 이런 또 증거들과 또 이런 역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뭐예요? 이게 아닙니까? 이거 북한군에 있는 뭔가 그런 지도인가 봐. 이 중간에 갈라져 있죠. 아, 예. 뭡니까, 이거는요? 이거는요, 김치국 마신다는 겁니다. 김치국 마신다가 뭡니까? 그게 부- 우리가 짓고서 알았다. 이 북한군이 자기네 지도를 완성시켜놨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38선도 일자로 보내놨어. 우와. 아, 그렇구나. 이 지도가 재밌는 게 전쟁 발발 초기에 예. 북한이 쭉 내려와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오죠. 예. 거의 뭐 대한민국이 망할 지경에 처했는데 끝까지 갔죠. 이제 김치국을 마신 겁니다. 됐다. 이제 그래서 통일됐다. 이- 지낼 거다. 예, 먼저 지레짐들하고 우리 통일했어라고 이제 기정사실로 하고 예. 통일 지도를 그린 겁니다. 쪽 남쪽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나라 이름을 써놨잖아요. 아. 위아래 모두 아. 조선 민주인민공화국이다. 아, 그렇게 해놨구나. 근데 이게 얼마나 급하게 만드냐 그러면 철자가 오자가 생깁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네. 화공국입니다. 화공국이요? 공국은 뭐예요? 평양만 수도로 표시되어 있고 서울은 그냥 서울이네요. 도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네들은 다 이제 우리 땅이다라는 거를 먼저 이제 만든 거죠, 지도. 여기 이제 북한이 김치국 마신 내용이고 아우 고소해. 씨. 남한도 김치국을 마십니다. 우리도 먹었어. 우리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우리는 언제요? 저 메가다 장군이 하고 나서 이제 쫙 올라갈 때 만든. 쭉 올라가지고 이제 압록강에 도달하죠. 네. 10월 한 하순 10월 말쯤에 네. 하는데 이제 통일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가면 이제 통일이죠. 이제 압록강 물도 막 네. 떠가지고. 잡아서 먹고. 네네. 그맘때쯤에 나온 우표입니다. 이겁니까? 여기 보면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이게? 통일 기념 우표. 재밌다. 국도 통일우표. 야,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는 바램 같다는 것도 보이는데 바램. 요거는 아니 그 우표는 내 느낌엔 바램 같은데 얘는 지도를 만들었고 뿌렸으니까는 이건 다 됐다는 거잖아. 두 측은 다 서로 통일을 기정사실화했지만 결국은 휴전으로 주전. 끝나버렸죠. 그때의 염원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또 증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 전쟁 속의 아이템들을 저에게 보여주실 텐데 역사적으로 또 저희가 어떤 걸 기억해야 할지 하나씩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죠? 이것도 뭐가 나왔는데? 이거는 뭘까요? 제털이 아닙니까? 네, 제떨입니다. 정답. 대포. 포탄 있죠? 네, 맞습니다. 포탄 뒷부분입니다. 포탄 뒷부분이 뒤에서 이렇게 때리면은 에이, 105mm라고 써 있습니다. 네, 105mm 국사표 포탄. 아시겠어요? 보세요. 포탄인데 이거를 전쟁에서 그냥 제떨이를 쓴 거예요. 제떨인데 105mm 그 복사포 포탄 단피가 워낙 많았겠죠. 네. 그걸 잘라가지고 제떨이로 재활용한 겁니다. 아 이게요. 너무 제떨이 묵직하고 좋아가지고 담배를 안 하지만 담배를 피우고 싶은 뭘 또 그렇게까지 합니까? 에이, 설마 선생님. 에이, 선생님, 에이. 왜냐하면- 처음으로 선생님 말에 신뢰가 딱 떨어지네요. 에이, 무슨 단순한 밀리터리 마니아 같으시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의 물품들을 재활용해서 많이 썼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그냥 이 뭘로만. 전선. 피피선. 그러니까 이게 전화기 있죠. 전화기! 나오는 그 선. 아, 네, 그 피피선이라는 PP선이라고 그러지, 전화기선. 이거를 더 꼬아가지고 이 장바구니를 만든 겁니다. 와.
참 대단하죠. 근데 그러면 뭘 이렇게 네. 잘 만들었대? 뭐 진짜 누가 봐도 이거 엄청난 장바구니야. 알다시피 PP선을 만져본 사람 알잖아요. 전화해본 사람 알지만 이거 엄청 세요. 끈끈하고. 저기다 뭘 넣어도 안 끊어져. 네. 이거 거의 뭐 지금 따지면요. 아, 저희 뭐예요? 오픈런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일상이라는 거 반대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이 전쟁은 어찌 보면 특수한 일상입니다. 특수한 일상이기 때문에 이 전쟁 상황 속에서도 삶은 이어지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낙관, 희망, 맞습니다. 예. 든든한 생명력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좀 감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옷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팀에서 주로 입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택티컬 브랜드 윤현수입니다. 이번 과제에서 이걸로 우리가 만들 게 티셔츠야, 티셔츠. 그래서 이걸로 경찰서도 방문을 2군데 정도 해야 되고 실제로 그 시연하는 영상도 좀 찍어야 되고 처음에는 좀 아웃도어의 기능성을 살린 밀리터리 택티컬 기어랑 의류를 만드는 회사로 런칭을 했고요. 지금은 활발하게 개발도 하고 입찰도 참여하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의상을 전공을 하셨었고요.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불집하고 한복집을 같이 하셨었습니다. 제가 그 특허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보온성과 관련된 특허인데 그 특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인도 군에 군납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셨고 그분들하고 한 3년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결과적으로는 인도 군납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인도군에 납품을 하고 보니 인도에서 입는 군복이 한국 군복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입었던 것보다. 그래서 약간 억울한 마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입었던 옷은 분석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100% 면이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군복은 TR이라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폴리에스터와 레이온이 섞여 있는데 파병 부대들도 그런 제품을 입고 있거든요. 저희가 만드는 제품의 일부와 그리고 신규로 제작되는 군복들은 노멜트 노드립이라고 불을 붙여도 타긴 하지만 녹거나 흐르지 않는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 이탈리아에서 하는 히치쇼라는 곳에 저희 부스를 내고 출품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은 제가 유일했거든요. 그 히치쇼가 어떤 데였냐면 총이 사용되는 모든 활동들을 다 망라한 박람회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카탈로그 같은 거에다가 코리안 올리원 브랜드라고 했었는데 지나가는 많은 그 손님들이 거짓말 하지 마라. 한국이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너네밖에 없을 수 있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신 게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뭐 수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브랜드가.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은 업체들이 브랜드화 시키셔서 같이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저희밖에 없어서 우리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제 마치 저희가 이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굉장히 큰 회사라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좀 있고 오래전부터 같이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같이 이제 그쪽에서는 오다를 잡아주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부터 완성 봉제까지 다 할 수 있는 공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우리처럼 큰 공장이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친구는 저희가 경찰특공대에 납품하고 있는 흑복이고요. 저희 명칭으로는 디펜더 셔츠와 디펜더 팬츠입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서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앉은 활동이 많아서 무릎 부분도 스트레치가 되고, 여기는 외장형 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고, 보호대를 착용했을 경우에 무릎 쪽에서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니까 말려줄 수 있는 스트레치 그리고 속건되는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년 전에 공군 EOD 팀에 납품한 멀티캠 수트거든요. 전투복 상의에는 원래 이 하단 주머니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좀 편하게 입으실, 자켓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게 여기다 집어넣고, 주머니가 이렇게 가슴 쪽에 있고, 안쪽에서 넣을 수 있고, 바깥쪽에 넣을 수 있고. 이 안쪽 주머니는 이쪽 팔로 사용하는 주머니고, 이쪽 주머니도 다시 이쪽 팔로 좀 사용하는 주머니. 그래서 주머니 되게 많은데, 이쪽에도 주머니가 있고요. 방탄조끼를 착용하면 실제로 이 안쪽에 있는 주머니는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면으로 안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이 주머니를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매 주머니도 방탄조끼 착용하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죠. 특전사 방한복입니다. 정확히는 방한복 외피와 내피를 지금 겹쳐서 입혀놓은 상태고요. 총 4장, 위에 2장, 아래 2장 입고 있습니다. 위에는 방수 자켓이고 안에는 패딩이 들어간 방한 내피인데, 외피 같은 경우에는 나노 멤브레인이라는 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고어텍스보다 더 투습도가 높습니다. 방수가 되고 투습이 되고, 안에 있는 거는 뭐 프레마로프트 같은 패딩류를 사용할 계획인데요. 그 배풀 구조를 사용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전체가 다 솜으로 들어가면 사이즈 조절이 안 돼가지고 펑퍼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다 이 니트 원단으로 활용해서 신축성이 있고요. 이게 겨드랑이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땀 많이 나는 부분도 이렇게 투습이 될 수 있게 된 상태고, 하의는 특이한 거는 이 주머니가 없어요. 이 주머니를 열면 내부에 있는 주머니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도 입을 수 있게 전체가 다 열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안에 전투복이 있는 상태고, 추워지면 전투화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입고, 또 만약에 그 추운 상태에서 눈이나 비가 온다 그러면 다시 이것도 입는 이런 레이어링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침낭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 그 폴리스 랩 3.0이라는 과제로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방검복이 너무 무겁고 커서 늘 트렁크에만 있다 보니까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을 좀 원한다고 경찰청에서 요청이 있으셨어요. 저희 쪽에서 개발한 배임 방지 소재입니다. 같은 원단인데 스와치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면 그 찢어집니다. 찢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테스트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거든요. 제가 제일 당황했던 거는 사이즈가 안 맞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허리는 작고
힙은 크고 허벅지 두껍고 뭐 가슴둘레 넓고 팔 두껍고 이러니까 그냥 백화점에서 팔던 사이즈로 옷을 만들었다가는 허리는 큰데 허벅지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돼서 초반에 엄청 많이 혼났었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셨어요? 다시 다 만들어버렸죠. 이 제품은 생존의 달인 김종도 씨하고 개발한 제품이고요. 밀림이나 정글에 가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좀 담은 옷인데 심지어 부분 쪽에 단단한 관솔이 있습니다. 정진기. 항상 처치해야 되는 소독. 무릎 보호대. 스트랩이 있습니다. 딱 흘러내지 않도록. 주머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의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좀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택티컬 벨트를 하든지 벨트도 사실은 부담이 간다 그러면 이런 서스펜더스, 멜빵을 좀 하는 이때 사실 이것 때문에 제일 개발이 좀 어려웠는데 외급 시에 한 번에 열 수 있는 오가나이즈 할 수 있는 칸들이 돼 있는데 이 규격도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9mm 탄창, 여기는 5.56mm 탄창. 그리고 이 바지의 가장 큰 특성이 이렇게 열어서 올리면 빠른 시간 안에 반바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갑자기 강을 도하하거나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물이 고이거나 했을 때는 꼭 필요한 도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필리핀 쪽, 그러니까 정글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소개를 해서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군인이 똑같은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군인이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그거는 임무가 동일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능한 얘기인데 다 다른 임무를 띠고 있고 그 다른 임무에 따라서 무기도 다르고 장비도 다르고 행동하는 어떤 양식도 모두 다릅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옷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군복을 입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목표입니다. 자, 밀당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밀당배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 밀리터리 마니아 제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